자, 이제 소유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의 체계 내용인데요. 소유권의 체계. 이건 그 기본서에는 없어요. 기본서에는 없고, 요 합격서에 제가 만든 내용인데, 이 소유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계를 좀 잡아보자. 그래서 만든 내용입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소유권 앞부분은 소유권의 서설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되는 단계에서 나오는 게 서설인데, 먼저 첫 번째 소유권의 의. 소유권의 뜻이 뭐죠? 소유권의 뜻.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상린관계인데, 상린관계는 상린, 이거 뭐냐면 상린, 서로 인접했다는 뜻이거든요.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게 이게 상린관계인데, 상린관계는 이번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얘는 일단 양이 좀 많아요. 조문으로 따지면 200 조문이 엄청 많아서 하면 아마 그 머리가 깨질걸요. 215조부터 244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실제 생활에 잘 적용되지가 않고 판례가 쌓여져 있는 부분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린관계는 제가 나중에 그 다음 과정 가서 합격서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음 과정 가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크게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단순 암기 사항이어서 지금은 신경 쓸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는 자주 나요. 그러니까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고. 그 시험 문제 날 만한 건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음 과정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의 취득 파트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취득쇼죠. 취득쇼. 취득쇼는 뜻이 뭘까요? 취득쇼.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게 취득쇼고, 거꾸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생기는 건 뭘까요? 걔는 소멸쇼. 소멸쇼.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생기는 건 취득쇼, 없어지는 건 소멸쇼. 취득쇼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세트인데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러니까 무주물은 뭐죠? 주인이 없는 물건. 그러니까 무주물, 내가 선점하면 소유권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습득은 유실물 습득이, 유실물은 뭐죠?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물건 내가 주었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요. 발견이 매장물 발견입니다.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인지 모르는 물건.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 가져갈 수 있어요. 또 첨부 제도라고 해서 이거 세 가지입니다.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 생기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건 물권적 청구권 내용은 213조, 그러니까 반환 청구, 214조에서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 형태, 이거 중요하죠. 공동소유 형태, 이건 세 가지인데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어려워서 다음 과정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동소유 형태 중에 특히 공유의 법률관계 시험용으로 엄청 매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 칠해둔 거 볼까요? 상린관계,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 공동소유 중에서 이 공유. 근데 최근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부합의 법률관계, 이거 중요합니다. 부합. 부동산의 부합과 관계된 조문, 그 다음에 판례가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부합 부분도 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소유권 네 파트만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할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단순 암기 사항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유권의 의부터 좀 해봅시다. 자, 요 그림 볼까요? 맨날 보던 그림이죠. 갑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면 신축한 이 건물에 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밑에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종전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긴 거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 밑에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건 187조의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니까 등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이 건물을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이건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 법률상의 힘이라서 이건 권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가치에 따라서 나누면 사용 수익과 관계된 게 사용 가치.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교환 가치인데 소유자인 갑은 사용 가치만 지배해요, 교환 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전면성. 그럼 이때 요 소유권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다 지배하니까 완전 물권이라고 말하고 용익 물권은 사용 가치만 지배하는 거죠. 그다음에 담보 물권은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을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이게 제한 물권. 그러니까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제한적으로 지배한다 해서 제한 물권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할 수 있죠. 그다음 또 토지 소유할 수 있죠. 그럼 토지 건물 합해서 말할 때 뭐라 그러죠? 부동산. 그다음에 자전거,
자동차, 핸드폰, 학교서, 책 다 소유할 수 있죠. 이건 이런 거 다 통틀어 말할 때 뭐라 해요? 동산. 그러면 동산, 부동산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러죠? 두자, 물건.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민법상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거 오로지 뭐야 한다? 물건에 한한다. 이거 잘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 소유권의 뜻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이거예요.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OX, O. 그러면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아파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X예요. 아파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X요. O. 그다음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X죠. 둘은 어떤 차이죠? 아파트는 이건 물건, 아파트 분양권 권리죠.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분양권 뭐 3개 가지고 있다. 근데 이번에 하나 팔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분양권 3개를 가지고 있다. 그 가지고 있다는 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이건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 소유권의 대상은 오로지 뭐에 하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건에 하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분양권 가지고 있는 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점유하고 있다. 채권을 준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 212조인데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때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럼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야. 그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는 거야.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뜻이고, 효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미친다는 건 영향을 주는 거고, 영향을 주는 건 효력이 있다는 거고, 효력이 있는 또 미치는 거고. 그럼 맴 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여기는 이 지상 공간에 있는 물건, 지표 공간에 있는 물건, 지하 공간에 있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친다는 건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관계해서 문제되는 걸 좀 그림으로 좀 그려가지고 왔는데 한번 봐봐요.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다 무단입니다. 다 무단. 첫 번째,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한 거예요.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나무를 이렇게 심었고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농작물 판례 배웠죠. 그러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갑의 땅 위에다가 농작물을 심었어요. 어떤 농작물을 심었다고 할까요? 자, 오늘 준비해가지고 온 건 배추. 배추 이렇게 심었다는 겁니다. 배추 장난 아니죠? 배추. 잘 안 보이세요 이거? 자, 잘 보이죠? 배추. 제가 이런 거 하느라고 매일 바쁘단 말이에요. 배추 잘 보이죠? 자, 배추 들어갔어요. 그다음 판례에 있는 것 중에 뭐냐면 갑이 이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의 이면에 자연석이죠. 자연적으로 만든 돌을 깎아가지고 석불을 만든 거예요. 이거 찾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석을 석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찾아봤는데 저 우리 동네 저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갔냐면 저 파주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뭐 버풍리인가 아마 그쪽에 아마 있어요. 거기가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온 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그 자연석. 이거 보여요? 자 나와 석불 나와. 이거예요. 이게 그 자연석인데 우리가 이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석불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는 위를 보고 얘는 약간 울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석을 조각해서 석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석불 너 들어가. 자, 이렇게 4가지. 그럼 이때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경우는 몇 개일까요? 이거 맞춰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의하고 그런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옆 사람 거 같이 뭐 망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경우는 총 몇 개냐 이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거 건물 지은 거죠. 그럼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으니까 항상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관한 권한이 있든 없든 항상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을. 자, 그다음 두 번째 나무 심었죠. 나무. 그럼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이 나무의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건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게 배추죠. 이게 농작물 판례죠.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는데 성숙 수확기에 이르렀다. 이거 누구 소유죠? 경작자 소유죠. 경작자 소유니까 이거 누구의 소유권이죠?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임야 내에 자연석을 조각하여 만든 석부는 잘 들어보세요. 임야만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겁니다. 이건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임야만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 소유다? 을 소유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임야를 팔았을 때 석불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 을에게 있는 경우는 총 몇 개죠? 3개. 그럼 3개 맞추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수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용까지 다 맞아야 돼요. 네, 3개인데 뭐 갑 이렇게 맞추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3개. 개수를 내용까지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칙을 좀 정해놔야 되는데요. 원칙.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원칙은 뭐가 원칙일까요? 자, 원칙은 뭐가 원칙일까요? 아니, 원칙은 좀 보고 좀 얘기해요. 원칙 보고 뭐가 원칙일까요? 2번이요. 2번. 이게 원칙. 그러니까 나무 사례가 원칙.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사례처럼 이게 나무가 토지에 붙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예외라는 겁니다. 먼저 건물 사례 예외, 농작물 사례 예외, 석불 사례 예외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각각 건물 사례, 농작물 사례, 석불 사례는 요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나무 사례가 원칙이다. 그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갑의 땅 밑에 이제 요 광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광물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채굴의 광물, 아직 캐지 않은 광물이라는 겁니다. 광물은 국유예요, 국유. 국유니까 이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 거, 국가 거예요, 국가 거. 자, 그다음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하수, 그러니까 땅 밑에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수는 그냥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지하수에 관한 권리는 그냥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갑에게. 이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온천수라고 해서 이제 온천수도 이제 지하수니까 온천수도 그냥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온천에 관한 권리가 별도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습법상의 물권 아닌 거 하나 배웠었죠. 그게 온사 금리할 때 온천권이 있었죠. 이 온천에 관한 권리는 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수는 지하수 일종이니까 그냥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거고 이 온천에 관한 권리가 별도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아니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한번 읽어봅시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다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합격서로 84페이지 갈까요? 84페이지 기본서 324페이지인데요. 자, 먼저 무주물 선점부터 좀 해봅시다. 무주물은 뜻이 뭐죠? 무주물.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소유권이 없는 물건. 자, 먼저 252조 1항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무주의 동산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무주물 선점의 가장 대표적 예가 이게 낚시. 낚시 물고기 낚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즉시. 자, 그다음 2항 갑시다. 252조 2항인데요. 무주의 부동산은 뭘 한다? 국유로 한다는 겁니다. 3항 야생하는 동물은 뭐로 하고?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이 말은 뭘까요? 집에서 기르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뭐로 한다? 무주물로 한다는 겁니다. 뭐 별다른 논점 없죠. 그다음 유실물 습득 갑시다. 유실물 습득. 그러면 유실물은 뜻이 뭐죠? 유실물.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 대신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면 5의 x예요.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나 오늘 지갑 잃어버렸어. 이건 말 되죠. 나 오늘 집 한 채 잃어버렸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실물은 개념 필수적으로 당연히 뭐야 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어요? 유실물은 읽어봅니다. 시작. 유실물은 법률에 의하여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개월이요? 6개월.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지갑 100만 원짜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을이 이걸 주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고 절차 거치죠. 근데 공고 후 몇 개월이죠? 6개월.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소유자가 소유권 가져가는 거고, 이때는 이 습득자는 주거적 공로가 있으니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얼마의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뭐예요? 그냥 땅 속에 묻혀진 물건 플러스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물건.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있는데 현재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 이게 매장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매장물 자체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고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매장물은 읽어봅시다. 시작.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물은 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요. 건물 전체가 발굴이 되거나 유적지 전체가 발굴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매장물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자가 몇 년이죠? 1년이죠. 1년 내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또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에서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예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잘 따라옵시다. 그럼 첫 번째,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뭐만 되는 거죠? 아까 무주물의 경우에 선점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니까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뭐야 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또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것도 뭐야 한다? 동산에 한한다. 근데 매장물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뭐도 되고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포함된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선점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즉시. 그다음 유실물 습득은 이건 공고 후 6개월. 그다음 매장물 발견은 공고 후 1년. 그러니까 숫자 중요합니다. 선점, 습득, 발견. 그다음 즉시 6개월, 1년. 다시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이 중에 반드시 꼭 외워야 될 기간이 있어요. 뭘 외워야 될까요? 유실물 습득 반드시 외웁니다. 유실물 습득은 옛날에 공고한 후 1년이었다가 6개월로 개정이 됐어요. 그때는 중요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아직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실물 습득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왜 6개월일까요? 얘는 유실물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유실물 그랬으니까 몇 개월이죠? 6개월. 뭐 좀 추접했어요? 이렇게 해도 외우는 게 낫잖아요. 6개월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그다음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하는 것, 이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다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이거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자, 끝. 그다음에 첨부제도 세 가지 해봅시다. 첨부제도. 첨부제도라는 건 뭐냐면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또는 요 물건에서 노력을 가해서 물건 만들어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합, 혼화, 가공을 다 통틀어서 첨부제도라 그래요. 부합, 혼화, 가공.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애의 부합입니다. 부동산애의 부합.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먼저 256조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합격서 84페이지 봅시다. 합격서 84페이지에 와서 자, 거기 256조 조문 있는데 찾으셨어요? 자, 합격서 84페이지 기본서 328페이지인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6조 찾으셨죠? 부동산의 소유자는 읽어봅니다.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앞에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가져가는 겁니다. 단서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원 하나 동그라미 하고 부속 하나 동그라미 할까요? 그 다음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뭐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 자, 일단 그 시험을 잘 치르려면 소유권 귀속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그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원칙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그냥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뭐에 의하여? 권원에 의하여 부속을 시켜놓았다면 누구 소유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볼까요?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잘 봅니다.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뿌리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죠?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가 서 달라붙은 거예요. 나무가 이제 행위를 하는 놈입니다. 달라붙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달라붙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부합하는 물건이고 부합하는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자, 나무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합물. 그다음 이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이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죠. 기초 때는 제가 너무 많이 때렸죠. 이렇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요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합되는 물건이어서 이걸 피부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부합물. 그럼 갑은 소유자고 을은 나무를 심어놓은 사람이니까 부속시킨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무단이에요. 그럼 이때 이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게 256조 본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갑. 그런데 이번엔 요 을이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토지 이용에 관한 권원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땅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일단 지상권 되죠. 또 전세권도 되고 또 임차권. 이렇게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이걸 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 이걸 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받고 전세권 설정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요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부속시킨 을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동상간의 부합을 좀 해봅시다. 동상간의 부합. 자, 그건 85페이지인데요. 257조입니다. 257조. 자, 그럼 257조 조문 찾으셨어요? 자, 85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자,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원칙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볼까요? 이게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뗄 수 없거나 쉽게 뗄 수 있는 건 부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뗄 수 없거나 떼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이게 부합이라는 겁니다. 먼저 합성물의 소유권은 첫 번째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 그런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서로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 보세요. 이게 뭘까요? 갑이 자동차 소유자. 그다음 을은 자동차 부품 가게 주인입니다. 자동차 부품 가게 주인.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 이게 뭔지 보이세요, 이거? 이게 자동차 뒤에 그 머플러예요, 머플러. 자, 이거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이거 마우라 연기 나오는데 아시겠죠? 자, 또 들어가. 자,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머플러를 교체하고 싶은 거예요. 돈 주고 사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을의 부품가게 몰래 들어가서 갑이 이걸 세빈 거예요. 훔쳤다는 겁니다. 훔쳐서 이 머플러를 자기 자동차에 완전 용접을 시켜버린 거예요. 용접. 그럼 이게 딱 달라붙은 거죠. 그럼 이 머플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이거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용접이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이 머플러가 자동차에 딱 달라붙은 거죠. 이게 부합이라는 거예요. 물건하고 물건이 딱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부합. 그럼 이건 부동산의 부합이에요? 동산 간의 부합이에요? 동산 간의 부합이죠. 그럼 여기 봅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틀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종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일단 그 붙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붙기 전의 상황. 그럼 붙기 전에는 일단 자동차 그다음에 부품이죠. 그럼 그다음 주종 구별의 기준은 크기, 양, 부피.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기, 양, 부피. 그럼 자동차 엄청 크죠. 부품은 조그맣죠.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을은 부품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O의 X예요. 을은 부품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오, 맞죠? 왜냐면 누가 소유권 가져간 거죠? 갑이 소유권 가져간 거니까 갑이 소유권 가져갔으니까 을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상실한다. 상실. 그러면 진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잃게. 대신 얘는 소유권 잃어버렸으니까 대신 갑에게 이 부품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당이득의 요건을 갖췄을 때 을은 갑에게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부합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붙었으니까 뜯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딱 달라붙었으니까 한 사람에게 소유권 주고 이거 복구 청구 금지 뜯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소유권 주고 소유권 잃어버린 사람은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혼화제도 한번 해보겠어요. 혼화제도. 자, 이건 뭐냐면 혼화 이건 섞였다는 거예요.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쌀과 을의 쌀이 서로 섞였어요. 누구 쌀인지 모르죠? 갑의 기름하고 을의 기름이 서로 섞였어요. 누구 기름인지 모르죠? 그다음 갑의 술과 을의 술이 서로 섞였다는 겁니다. 누구 술인지 모르죠? 이렇게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혼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동산 간의 부합 규정 내용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서로 모은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거 기초가정표도 한번 해드렸던 내용인데 잘 따라오세요. 이게 뭐예요? 자, 갑이 맥주 500cc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시가로 5,000원. 자, 그다음 을은 양주 스트레이트 한 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50cc 시가로 10,000원. 이 두 술이 서로 섞였어요. 뭐가 됐을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주 맛있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맛있는 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이제 술을 거의 안 먹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잘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폭탄주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생전 먹어보진 적 없는 술. 벌써 입맛이 또 돌죠? 그러면 이 폭탄주는 갑만 마실 수 있어요? 을만 마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돼요. 나눠 마셔야 된다면 갑은 몇 모금 마실 수 있고 을은 몇 모금 마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그 시험 문제 뭐 갑자기 회식 분위기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술과 술이 섞였다는 겁니다. 이거 뭐죠? 혼화. 폭탄주 나와. 이거 혼화구나. 혼화. 그럼 아까 동산 간의 부합 규정대로 처리한 대로죠.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이거 공유죠. 그럼 이게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겠네요. 주종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예를 보면 안 돼. 예를 보면 그럼 예를 보면 다 확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붙기 전에 섞이기 전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붙고 난 다음에 섞이고 난 다음에 다 구별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붙고 난 다음에 섞이고 난 다음에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섞이기 전 걸 봐야 된다. 섞이기 전. 그럼 섞이기 전에는 이거 뭐죠? 이거 맥주가 500cc요. 그다음에 이 양주는 50cc. 그 양이 비등비등해요. 크게 차이 나죠. 그럼 얘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갑에게 폭탄주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폭탄주는 누구만 마실 수 있다? 갑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맛있는 술은 갑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한 모금만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누구만 마실 수 있는 거니까 갑만. 대신 을은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돈 달라고. 요거 양주 50cc 금액이 10,000원이니까 을은 갑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항상 주종 구별의 기준은 섞이기 전의
상을 가지고 판단할 것.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또 이 문제는 내가 모의고사에 만들어 내봤는데 지금까지 맞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수업 다 해줬는데 모의고사 내면 맨날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학교서에 집어넣었는데 보세요. 자, 이제 갑의 기름이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참기름 여기 9리터짜리고 11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다음 을의 기름은 들기름. 들기름이고 이건 11리터짜리고 시가로 9만 원인데 이 두 기름이 서로 섞였어요. 섞였다는 겁니다. 이 두 기름이 섞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기름에 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갑과 을의 공유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름하고 기름이 섞였네. 그래서 이거 뭐죠? 혼화. 누구 기름인지 모르죠? 혼화. 그럼 또 해봅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 있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이거 공유죠. 그럼 이건 섞이기 전의 상을 보니까 이 참기름 몇 리터예요? 9리터. 그다음 들기름 몇 리터죠? 11리터. 이게 9리터하고 11리터니까 크게 차이가 나요?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 그러면 뭐가 되죠? 공유. 공유. 그럼 이건 이 기름은 갑하고 을의 공유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공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분이죠. 지분. 그럼 갑의 지분은 얼마예요? 갑의 지분은 자, 이거 둘 다 하면 얼마죠? 20이죠. 갑의 지분 20분의 9가 아니에요. 20분의 11이에요. 그러니까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이 기준인 거니까 이건 갑의 지분이 요 20분의 11. 을의 지분은 얼마죠? 20분의 9. 이게 리터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뭐가 기준이다? 돈. 뭐가 기준이라고요? 돈이 기준이다. 뭐가 기준이다? 돈이 기준이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하, 혼화 있으니까 맨 끝에가 뭐죠? 가공. 가공. 이건 259조인데요. 259조 한 장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학교서에 그림 다 그려져 있으니까 문제 맞출 것 같죠? 나중에 모의고사 때 한번 풀어보세요. 엄청 헷갈립니다. 제가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돈. 뭐가 기준이다? 돈. 그걸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가공 내용 86페이지인데요. 259조. 자, 1항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동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동산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원재료의 소유자.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 봅시다. 그럼 갑이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걸 노력을 해서 가공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해. 즉 이걸 가공을 했는데 가치가 껑충 뛰게 됐다는 겁니다. 원재료는 10,000원, 그 다음에 가공으로 10만 원 이렇게 됐다는 뜻인 거예요. 가치가 껑충 뛰었다 이때는 누구 소유다?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갑이 요 통나무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조각을 해서 동그란 원통형 나무로 만들어 둔 거예요.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깎아서 동그란 통나무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가공물이라는 거예요. 갑은 원재료의 소유자, 을은 가공한 사람이니까 가공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동그랗게 만들어 둔 이 원통형 나무 가공물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죠?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번엔 이 거칠거칠하게 생긴 통나무를 을이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조각 인형 한 쌍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또 이건 10,000원, 얘는 10만 원짜리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이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그냥 다액이면 돼요. 어떤 다액이 돼야 돼요? 현저히 다액일 때라면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좀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첨부제도 3가지 있다는 겁니다. 부합, 혼화, 가공. 그럼 잘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잘 따라오세요. 그럼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동산만 돼요? 부동산도 돼요?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부합, 혼화, 가공 통틀어서 이건 첨부제도라 하는데 이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돼요. 아까 첫 번째 부동산의 부합의 경우에 그게 256조인데 집에 가서 조문 잘 한번 찾아보세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합물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혼화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얘는 똑같아요. 다 얘는 뭐야 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부합의 경우에 부합물은 모두 되고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 이 점
유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합에 의해서 혼화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하는 건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긴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원시 취득. 그리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원시 취득이고 법률 규정이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어요. 31번 문제인데요. 부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어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여기도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먼저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죠. 일단 1번은 쉽죠. 먼저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죠. 건물은 항상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2번 갑시다. 2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농작물. 이게 포인트죠. 자, 농작물. 이게 이때는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결론은 똑같아요. 농작물 판례는 무단으로 해도 농작물이 성속 수확기에 이르렀다. 누구 소유죠? 경작자 소유죠. 이는 포인트가 농작물이 포인트예요. 농작물. 그럼 이 성속 수확기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죠. 그런데 부합한다라고 그랬으니까 OX, X. 3번 질문도 중요한데요. 3번 질문 일단 별표해 볼까요? 자, 여기는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그러니까 건물을 증축을 했는데 증축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부합된 이렇게 되죠. 부합된. 동그라미 해봐요. 그게 부합되었다 그랬으니까 이건 증축한 부분이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그냥 붙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존 건물에 붙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는 독립성이 별도로 없으니까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기존 건물하고 그냥 일체를 이루는 구성본이 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 증축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즉 증축한 부분을 경매 신청서에 쓰지 않아도 이게 기존 건물에 그냥 독립성에서 붙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경락인도 증축 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으니까 OX, X. 그 다음에 4번 중요한데요. 4번은 뭐가 포인트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 승낙을 받기는 했는데 누구의 승낙을 받은 거예요? 임차인.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등장인물 몇 사람 넣어야 될까요? 이거 세 사람. 그럼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야. 토지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뭘 한 거죠? 임대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의 승낙만 받고 병이라는 사람의 요 임차 토지 위에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중요한데요. 그럼 여기서 임차인의 승낙을 받으면 제3자가 임차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임차인의 승낙을 받으면 제3자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위에다가 나무 심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럼 거꾸로 그럼 임차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이 임차한 토지 위에 나무를 심게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임차인의 권리 뭐 있죠? 임차인의 권리가 임, 비, 갱, 매차죠. 임차권, 비용상관 청구권,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이것만 임차인의 권리죠. 그러니까 제3자로 하여금 임차 토지 위에 나무를 심게 하는 건 이건
처분하는 행위, 처분하는 행위니까 이건 임차인의 권리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을은 이런 권리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는 제3자가 임차 토지에 나무 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결론은 이게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 위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토지에 뭐하죠? 부합하죠. 그럼 누가 소유권 가져가는 거예요? 갑.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해서는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X 5. 그다음 요 5번은 다음 과정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멘트 판례라는 건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선의 무과실이니까 보상 청구를 하는 건 안 돼요. 자, 그럼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4번. 자, 또 하나 32번 박스 문제 풀어볼까요? 요거 잘 푸셔야 됩니다. 요 박스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맞추면 퇴근, 틀리면 1교시로 소급, 1교시로 소급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 저랑 같이 또 해결해 볼까요? 자, 이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먼저 기억번에 갑시다. 기억번은 지상권자가 뭐에 기하여? 지상권에 기하여 그랬죠? 그럼 지상권을 그랬으니까 써야 되는 두자. 이게 지금 정당한 근거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권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권원에 기해서 부속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 소유죠? 부속 시킨 자의 소유니까 누구 소유죠?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5x요. 5. 자, 니은번 갑시다. 니은번은 이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게 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 뭐죠? 아니, 배추. 배추. 자, 이게 성숙 수확기의 일은 농작물 판례라는 거죠. 농작물 판례. 그럼 성숙 수확기를 했으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경작자. 예, 권한이 있든 없든 결론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누구 소유다? 경작자. 경작자. 그다음 디귿번에 갑시다. 디귿번의 중요한 단어는 뭐죠? 아, 이게 봐봐요. 요 니은번도 권한 없이잖아요. 디귿번도 권한 없이죠. 그럼 이건 정답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 디귿번의 중요한 단어는 이게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요일에 이걸 풀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풀었다면 맞출 수 있을 텐데. 아, 뭐가 중요한 단어죠? 수목. 이게 수목이 중요해요. 수목. 이게 아까 나무 사례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죠.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아, 토지 소유자. 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5x. 5. 그러니까 둘 다 권한 없는 건 맞는데 니은번은 농작물 판례고 디귿번은 나무 사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었는지 무엇을 붙였는지 잘 볼 것 이거예요. 자, 다음 리을번에 갑시다. 리을번은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자. 쩡쭉 아니고 뭘까요? 독립 아니고 없도 중요하죠. 비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았어요. 비켜드릴게요. 자, 이거 없도 그러면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이게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기존 건물에 붙어버리죠. 그럼 누가 소유권 가져갈까요? 임대인. 자, 그런데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x, x. 자, 그러면 결론 옳은 건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자, 남은 거. 그러면 이게 독립성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임대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은 유익비상환 청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부속물 외청구를 해야 돼요? 부속물 외청구. 그러면 다시 또 골로 가는 거죠. 그럼 실력이 없다 이렇게 없다. 잘 보세요. 이게 증축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건물에 붙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임차인이 내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돈을 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부속물 매수청구가 되려면 이게 임차인 소유가 돼야 돼요. 임차인 소유가 됐을 때 임대인 보고 네가 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붙어버리니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착실하게 잘 준비해 올 테니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혹스 그리고 밴드 문제 잘 풀어서 한 주 동안 잘 꼼꼼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